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핀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를 직접 주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 체화한 내용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거라 책 내용과는 거의 접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사유하시길 원한다면 꼭 원전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의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계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앤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은 나심 탈렙이라는 행동경제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완벽하게 프레질과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안티프레질입니다. 그래서 프레질 앞에 안티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프레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프레질은요, 사람이 만든 모든 인공물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현상들도요.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유리잔이 있으면 그 유리잔처럼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충격을 받을수록 약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프레질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충격을 받으면 약해지죠. 책상도요.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라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모두 안티프레질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프레질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충격을 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사업을 일으키던가요? 아니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많이 하는 사람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던가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성장이 생기는 건 근육을 찢고 그 근육이 회복하면서 몸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이런 상투적인 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들이, 자연적인 변수들이 전부 다 안티프레질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프레질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 표현으로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서 알려주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프레질해지겠죠.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되면 뒤에 해야 할 문장들을 전부 다 까먹게 되니까요. 이처럼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프레질해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티프레질해져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소개할 관점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관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티프레질과 함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프레질해지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할수록 안티프레질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길을 거닐다가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소유론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꽃을 소유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 꽃을 꺾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꽃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 꽃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꽃의 아름다움은 그 꽃이 피어난 공간에서 다른 유기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빚어진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꽃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생기를 잃고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현상을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왜곡된, 변형된 관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느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길을 다시 거니는 수밖에 없죠.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팀원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럴 때마다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들은 프레질해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더욱 움츠려 드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그래서 언제나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팀원한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팀원을 소유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그 팀원과 면담 과정에서 해야 되는 질문들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면담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질문으로 리드하고 있다 보니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팀원과 여러분들이 안티프레즈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셨잖아요. 그 팀원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돌발 상황 이슈 같은 걸 만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셨잖아요. 얘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아씨 이거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굳이 궁금해하지? 그냥 하면 안 되나? 나는 그냥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런 질문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질문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질문들에 답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업무 몰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해결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팀원의 성장은 사실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티프레즈를 해줄수록 그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팀원이 하는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일수록 이것은 도전 기회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기셔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요. 제품이 잘 안 팔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유론적 관점에서 고객을 내가 소유한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면 될수록 그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이면에 담긴 행동이나 생각들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객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디로 매몰되기 시작하냐면 신규 고객들. 언제나 관점이 신규 고객들에만 매몰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은 사람이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소유물로 여기면 여길수록 고객들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객들을 존중하고 그 고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파악하시는 것이 사업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멘토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듣게 될 얘기는 이 한마디밖에 없을 거예요. 고객이 누구냐는 질문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질문은요.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에 머물러주는 그런 고객들을 잘 분석하고 그들이 우리 생태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셔야 돼요. 존재 그 자체로요. 이렇게 현상을 존재론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돼요. 실제로 수강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안티프레즈라는 개념과 존재론적 관점을 배워서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었어요. 이때 가장 큰 매출 상승 요인은 고객을 관찰해서 그 고객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늘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실제로 대전 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태병성님은 실외 빗자루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빗자루를 만들어 판매하기 직전까지도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진님, 실외 빗자루보다는 그래도 실내에서 쓰는 빗자루가 낫지 않을까요? 더 많이 더 넓은 시장에다가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당한 질문이죠. 하지만 저는 제품의 사용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외 청소하시는 분들만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해도 제품 본연의 가치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그 용도는 알아서 정해 쓰실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지금 그 빗자루는 전국에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과 실외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쓰시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캠핑용품으로 구매하세요. 그 빗자루는 굉장히 가볍고 봉이 분리가 돼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캠핑 데크에 있는 젖은 나뭇잎 같은 걸 쓸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개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잘 만들고 그걸로 특정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핫팩을 판매하는 사람도요, 겨울철에 핫팩을 아주 잘 팔기 시작하면 여름에도 핫팩이 팔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팔리냐면요, 늘 365일 겨울인 나라의 수출 제한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소유론적 관점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점으로 지금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론적 관점에 매몰될수록 속도에도 매몰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가 소유하는 고객의 수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더 빨리 그들과 경쟁해서 고객을 내가 뺏어오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언제나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의 총 합보다 잠재 고객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랬죠? 이 훨씬 많은 시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티프레즈를 해줘야 되고 존재론적 관점으로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관점인데요. 바로 목적과 목표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미 현타를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다면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사업 초반에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벌면 장땡이니까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장땡이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죠.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내가 배운 것이 실제 현실에서 통한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처음에는 성취감, 뿌듯함, 짜릿함 이런 감정들이 주가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던가요? 불안함과 조급함, 내가 언제까지 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게 언제부터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냐면 팀원이 생겼을 때부터예요. 내가 가치를 돈에만 두고 있다 보면요. 팀원에게 주는 월급부터가 모순되거든요. 모순적인 사고방식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벌고 싶은 만큼 일하고 있는데 팀원한테도 팀원이 번 만큼 줘야 할까? 이런 양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감정이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냐면 위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위임할 사람을 채용하고 업무를 위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내 것과 유사한 경쟁사를 만들까봐 두렵고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팀원들을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채용하신 이유도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하게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매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하는 동기, 우리가 내적 동기라고 하죠.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히 있게 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내 동료가 나한테 일을 잘 배워서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할 발판이 되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업태 업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독립을 응원하고 그것에 더 뿌듯함을 얻게 되실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 경영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시점부터 분명히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채용한 동료들의 성장으로 이룬 회사의 성장이 여러분들 혼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서 번 돈보다 훨씬 더 뿌듯하게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들의 도달점은 족저 근막염을 완화하는 신발 깔창이나 웨딩 촬영 전에 몸매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정용 속옷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계속 되묻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군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웰빙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스스로에게 왜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목표,
특히나 매출 목표만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시면 정말 한 번은 꼭 길을 잃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을 목표로 한다는 건 사실 신기루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매출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우리는 매출을 목표로 할 수 없어요. 매출을 목표로 하려면 매출의 선행 지표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결과값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이번 달에는 얼마 했고 다음 달에는 얼마를 해서 이번 연도에는 얼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인지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고객이 유입되고 그 유입된 고객들이 내 생태계에 계속 머무는지를 알게 되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 자신의 할 일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목표를 더 달성해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더 많이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출 목표가 더 빠르게 달성되거나 더 커지지 않잖아요. 사업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왜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목표를 매출로 잡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나침반 삼아왔던 그 목표들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길을 제시해 준 거지? 라는 현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지만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네 번째 관점은 내적 동기와 외부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역설적이게도 타성에 젖게 돼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요.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 목표가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일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타성이 아니고 뭔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로부터 나오는 목표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시면요. 그걸 우리는 내적 동기라고 말해요. 이 내적 동기가 사업가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를 얼만큼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꼭 드리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저는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짜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성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내가 지금 한 선택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제가 안티프레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자기 자신이 좋은 선택만 하려고 할수록 또 정답지가 있는 것처럼 정답지만 골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 프레즐해지겠죠. 그 사고방식은 성공을 소유하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사고방식일 것이고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목표지향적이 될 것이고요. 결국 타성에 젖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시행착오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선택지를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이 생각이 바로 안티프레즈라는 생각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다음에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목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근거로 지금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강을 사이에 두고 그걸 건너가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징검다리를 놓을 재료가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꼭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놓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수많은 재료들을 보지 못해요. 크고 탄탄한 돌만 골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징검다리의 재료들은 전부 다 발을 디딜 만한 큰 돌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에 매몰되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완벽한 성과, 실수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종종 실수하고 종종 바닥을 찍는 정말 불편한 경험을 하더라도요. 나의 내적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방향성, 나의 존재가
그 상황을 안티프레질하게 만들어줘요. 무능한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늘 좋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진정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팀빌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제시한 기준에서 실제 팀빌딩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직원이 150명인데 매출이 150억이고 어떤 회사는 직원이 17명인데도 매출이 150억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을 잘 고민해 보신다면 답은 그렇게 먼데 있지 않아요. 실수, 시행착오를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티프레질 하셔야 돼요. 사람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목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명확한 회사에 다니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채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은 팀빌딩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배를 함께 운항할 선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사실상 승객을 뽑은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 관점으로 주변의 사장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속도 경쟁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들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성장시킨 것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계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요. 그 계기에 맞는 가르침이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혹은 스스로 깨달아서 결국 이 난관을 극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안티프레질하게 찾으셨어야 됐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결국 프레질해지신 거예요. 내가 다음 라운드에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론이나 사상, 방법론이 그 다음 라운드에 맞는 그런 방법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유지한 것도 결국 여러분들 방식대로였잖아요. 멘토가 시킨 대로가 아니고요. 그걸 언제나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만큼 하신 것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할 사람도 여러분밖에 없으시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더 시행착오를 해보셔야 돼요. 파이팅입니다.